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설 연휴 셋째 날인 오늘 귀성길과 귀경길 양방향 모두에서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설 연휴 셋째 날 전국에서 505만 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월요일보다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귀성길 정체는 새벽 6시쯤 시작돼 오전 11시쯤 최대에 이르렀다가 오후 5시쯤 해소될 전망입니다. 귀경 방향 정체는 오전 9시쯤 시작돼 오후 4시쯤 가장 심하다가 저녁 10시쯤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둘째 날인 어제 터미널과 기차역에는 귀성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자식들을 만나러 역귀성길에 오른 어르신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설 연휴 둘째 날에도 고속버스 터미널은 고향으로 가려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몇 시간 거리를 가야 하지만 자식 손주 만날 생각에 어르신들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가서 손주들 좀 보고 또 며칠 동안 밥도 해서 같이 먹고 얘기도 나누고 이제 그러려고 가는 거죠. 아이들은 오랜만에 사촌들과 어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리광 부릴 생각에 신이 납니다. 사촌 누나랑 친할머니 보러 포항 가는데 기분이 놀러 가니까 재밌어요. 만들기 하거나 그림 그리기 하거나 아니면 뛰고 놀고. 할머니,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역시 인파로 붐빈 기차역. 막 도착한 열차에서 양손 가득 선물 보따리를 든 노부부가 내립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아들 내외를 보고 싶어 직접 서울을 찾은 겁니다. 걔들이 내려오면 차비가 많이 들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 둘이 올라오면 간단하니까 부모는 자식들이 그립고 그리고 사랑하고. 부산에서 내가 올라왔거든요. 설이니까네 세뱃돈 줘야 되잖아요. 며느리하고는 이제 노랑봉투 이래가 세뱃돈 넣어가지고 이래 왔네요. 조금만 있으면 소중한 가족을 만난다는 생각에 귀성객들은 설렘 가득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설 연휴 첫날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가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한 채 14km 정도를 도주하며 도로보호난간과 견인차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화물차가 터널 안을 빠르게 질주합니다. 순찰차가 옆으로 이동해 차를 세우라고 요구하지만 오히려 속도를 높입니다. 앞이 가로막히자 멈추는 듯 싶더니 또다시 순찰차를 앞질러 달아납니다. 곡선 구간에서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아 불꽃이 튀는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졌지만 이번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해당 화물차 운전자가 길가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선 경찰. 신고자인 견인차 기사와 힘을 합쳐 앞을 가로막아 보지만 이마저도 들이받고 달아납니다. 경찰은 14km 정도를 추격한 끝에 화물차가 막다른 길에 들어서자 운전석 문을 열고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1%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는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주 방면에서 신고받고 이제 대상 차량을 발견해서 정차 명령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속 130, 140으로 도주해서 시민과 합세해서 이제 방동 저수지 쪽에서 안전하게 검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과 사고 미조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연휴 기간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관저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해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설을 앞두고 식당과 전통시장을 방문하며 민생을 점검했던 이재명 대통령. 이번 연휴에는 별다른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관저에 머무를 계획입니다. 경남 저도의 별장에도 가지 않고 각종 현안 보고를 받으며 전국 구상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중동 속 집권 2년차 구상을 다듬었던 역대 대통령들처럼 수많은 현안을 마주한 이 대통령의 고심도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연일 SNS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다주택자 중과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오는 5월 9일을 앞두고
다주택 매물의 처분 상황을 주시하며 추가 수단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뭐 조세냐, 뭐 공급이냐, 뭐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데 그 어떤 것도 다 준비돼 있다 이렇게 말씀해드릴 수 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맞서 소통을 이어가며 안보나 비관세 장벽 등 다른 분야의 영향은 최소화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연휴 이후부턴 오는 22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방한 기념 정상회담을 비롯해 각국과의 정상외교 일정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행정통합 문제와 함께 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참모들의 빈자리를 채울 조직 개편 준비도 시급합니다. 연휴 직전 여야 대표 회동 무산으로 꺼진 입법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정치권 관계 복원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정 대전환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이 대통령은 연휴 이후 국정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관련 발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설 연휴 이틀째에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겨냥해 재건축 자산을 끝까지 보유하겠다는 거냐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다주택 보유 실태엔 침묵한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설 연휴 둘째 날에도 뜨거운 감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SNS 글을 놓고 여야는 날선 발언을 주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본인 소유인 분당 지역 아파트를 퇴직 뒤 돌아갈 주거용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경조전했습니다. 국민에게는 버티면 손해, 불로소득을 버리라고 하고서는 본인에는 예외를 둔다며 자산 지키기, 분당 사수 선언을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본인의 분당 아파트 역시 2035년을 목표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 퇴임 직후 곧바로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공세에 상식 밖의 작태, 저열한 표현이라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의원 10명 가운데 4명은 다주택자인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다주택은 입국다 산다며 내 다주택은 내가 지킨다는 집념이 느껴진다고 맞불이 났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면 개정을 준비하며 여러 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지킨당. 양당의 입씨름에 비교섭 단체 정당들도 가세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 대통령의 투기 특혜를 겨냥한 발언은 자신이 주장하는 토지 공개념과 방향이 같다며 민주당의 부동산 공화국 해체 의지를 입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개혁신당은 비거주 주택 보유를 투기와 연결해 비판해온 이 대통령이 정작 자신의 집에는 퇴임 후 돌아갈 집이란 예외를 두고 있다며 정책 신뢰가 흔들릴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야의 부동산 정책 여론전, 설 연휴 밥상 민심까지도 염두에 둔 만큼 다시 돋친 설전이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여야 대표 모두 집안 싸움과는 잠시 거리를 두고 재정비의 시간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닷새간의 연휴를 마치면 지방선거 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며 내홍을 수습할 방침인데 계획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이번 닷새 연휴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당원 주권을 외치며 달려온 지 약 200일. 그간의 성적표를 점검할 시간을 번 셈이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무산과 2차 특검 후보 인사검증 실패를 둘러싼 내부 공격에서 잠시 벗어나 리더십을 재정비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명절이 지나면 정 대표는 당의 체질을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는 데 공력을 쏟을 걸로 보입니다. 서울, 부산 등 핵심 지역에서의 승리를 명분으로 세우지만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내홍을 봉합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지방선거와 함께 8월 전당대회가 다가오고 친명계 핵심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권 의지를 부인하지 않는 만큼 갈등의 불씨는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제가 당대표라는 제 평소의 로망을 이야기하고 이후의 모든 문제들은 당의 질서 속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다. 설 연휴 직전 배현진 의원 중징계를 단행한 국민의힘의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지도부는 시간이 약이라는 듯 독립기구인 윤리위의 결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정면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징계하는 기구입니다. 다른 정치적 고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앞서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뺄셈 정치를 멈추라며 장동혁 지도부를 향한 직격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노선 자체가 윤 어게인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한 이번 선거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선고는 주요 변곡점으로 꼽힙니다. 선고 형량 그리고 이후 윤 어게인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 갈등이 지방선거까지 봉합될 수도 반대로 심리적 분당 수준으로까지 치달을 수도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른바 재판소원법 추진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조선시대처럼 소송 지옥이 될 거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반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사법연수원 교수로 있는 모성준 부장판사는 연휴 기간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재판소원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재판 권한이 모호하고 승복하지 않는 문화가 있던 탓에 판결 확정이 무한정 길어졌던 조선시대 얘기를 꺼내면서 재판소원 제도로 과거의 소송 지옥이 재현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다른 현직 부장판사도 우리나라 헌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논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법부 내부적으로는 재판소원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많은 것으로 읽히는데 집단 반발로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국회 사법개혁에 맞춰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공개적인 의견을 내왔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연말에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 역시 법원 내부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비교적 높은 수위로 비판했습니다. 본회의 코앞까지 온 만큼 대응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면 사법부의 대응 기조는 어떻게 변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모텔 연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구속된 여성이 추가 범행을 시도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성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와 SNS 기록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행적을 추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텔 연쇄 사망 사건의 피의자 20대 여성 A씨는 약물을 탄 음료는 남성 3명에게만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도 음료를 마시고 숨진 남성 2명과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1명 등 3명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추가 범행을 시도했거나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A씨가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만난 남성이 더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경찰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SNS 활동 기록을 분석해 관련 정황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A씨 범행에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도 한창입니다. A씨는 의견 충돌이 생겨 잠재우려고 음료를 건넸을 뿐 숨질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집에서 미리 음료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다 회복한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2배 이상 늘린 점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숨진 피해자들과 숙박업소에 간 경위 등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모텔에 들어갈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봐야 되고요. 계획 범행이라는 건 횟수랑도 중요하잖아요. 계속해서 여러 번 했다는 건 자기가 계획해서 이 범행을 계속 이어나갔다는 거니까.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만간 프로파일링과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인데 고의성이 확인되면 혐의를 상해치사해서 살인죄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첫 등장 이후 연출되고 있는 과감한 모습 속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 북한의 신년 경축 행사에서는 파격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2026년 새해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딸 주애가 김 위원장 볼에 뽀뽀를 하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된 겁니다. 아무리 김 위원장의 딸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인 김 위원장을 상대로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장면들이 최근 심심치 않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스스럼 없이 김 위원장 어깨에 손을 올리는가 하면 주애가 김 위원장보다 앞서서 걷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다소 애교로 봐줄 수 있는 모습이라면 주애를 최고 지도자로 착각하게 하는 모습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김일성과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에 참배한 주애가 화면 구도상으로나 참석자들 위치상으로도 정중앙에 서는 모습이 연출된 겁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해 2026년에 즈음하여 1월 1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었습니다. 지난달 말 대구경 방사포 시험 발사 현장에서는 주애가 김 위원장을 위해 마련된 의자에 앉고 김 위원장이 옆에 서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나 여동생 김여정 등 누구도 보여준 적 없는 장면입니다. 김주애만이 유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깨에 손을 얹은 것도 그렇고 앞서 걸어간 것도 그렇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백두혈통의 신성함, 어떤 서열 그걸 이제 확실히 나타내는 거 아니냐. 북한이 이처럼 4대 세습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건 그만큼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YTN 홍성리입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사형 구형 배경에 공직 엘리트들이 헌정 질서를 무력화하는 위로부터 내란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특검은 구형 당시 전두환 씨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임명된 군사령관인 전 씨가 내란 범행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뒤 이후 무기징역이 확정됐는데 선출된 공직 엘리트인 윤 전 대통령의 위로부터의 내란은 더 엄정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에게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진정한 반성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최저형인 무기형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 사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특검은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언급하면서도 사형 선고에는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의미가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결과에 따라 헌정사상 두 번째로 사형을 선고받은 전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특검의 논리가 통할 수 있을지 이제 1심 재판부 판단만 앞두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을 통해 사실상 국회를 겨냥했습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군 병력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법원에서도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한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인식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포고령엔 국회를 포함한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제일 위에 적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더 나아가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준비시키고
군과 국정원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체포까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소위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제가 보기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기 이재명, 예, 됐습니다. 우원식, 한동훈이 예. 반구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마당에 군 헬기가 날아들었고 무장한 특전사가 본회의장이 있는 본관 건물까지 진입했습니다. 국회 외곽으론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켜 권력을 독점하려고 군과 경찰을 동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사력과 경찰력에 의해 국가 권력과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이라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헌 문란의 목적도 폭동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1심 재판부 판단은 어떨지 주목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결정타가 됐던 해당 증언이 내란 재판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의혹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에서 시작됐습니다. 조금 좀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도 홍 전 차장의 증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눅이 들지 않는 대쪽 같은 모습에 최정의 국정원 블랙요원으로 시작해 국정원 차장까지 오른 과거에 관심이 쏠렸는데 계엄 때 국회에 출동했던 707 특임대에서 근무한 사연까지 알려졌습니다. 제가 사실은 80년대 707에서 특전사에서 중대장 했기 때문에 제 부하 중에 광주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지렁이 메모와 난데없는 왼손잡이 논란 등으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았고 정치적 성향까지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버님이 매일 조선일보만 보셨어요. 저도 조선일보 보기 때문에 2대째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선고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 홍 전 차장의 결정적인 증언이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판단에도 또 한 번 결정타가 될 수 있을지 이제 1심 재판부 판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스노보드 빅에어에서 깜짝 동메달을 따는 유승은이 슬로프 스타일에서도 예선을 3위로 통과하고 두 번째 메달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여자 컬링 대표팀은 일본을 꺾고 4강 진출에 희망을 키웠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겁없는 10대 유승은이 메달을 향해 한 번 더 힘차게 날았습니다.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슬로프 스타일에 출전한 유승은은 빅에어 동메달의 기운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1차 시기에서 초반 레일 구간을 무난하게 통과했습니다. 3번 연속 이어진 점프 구간에서도 1080도 회전을 포함해 도약과 회전, 착지까지 모든 기술을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속도가 붙어 점프 때마다 더 멀리 날았지만 안정적인 착지로 버텨냈습니다. 76.80점을 받고 기뻐한 유승우는 30명의 선수 가운데 3위로 결선에 올라 내일 두 번째 메달에 도전합니다. 빅에어에서 은메달 딴 뉴질랜드의 사도스키가 1위로, 금메달리스트 일본의 무라스는 2위로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여자 컬링 대표팀도 메달을 향해 중요했던 스톤을 적중시켰습니다. 스킵 김은지가 이끄는 5G 대표팀은 일본을 7대5로 물리치고 3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3대3이었던 파랜드에서 한 번에 석점을 따내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덴마크와 함께 공동 4위로 치열한 4강 경쟁을 이어간 우리 대표팀은 내일 중국을 상대로 다시 연승에 도전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최대 60조 원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내기 위해 우리나라와 독일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업 간 경쟁을 넘어 정부 외교력과 산업 역량이 총동원되며
국가대항전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이달 초 캐나다 국방조달특임 장관이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을 찾았습니다. 뒤이어 HD현대연구소도 방문해 잠수함 건조 역량과 기술력을 살폈습니다. 캐나다는 북극해와 태평양, 대서양을 아우르는 바다 삼면을 방어하기 위해 잠수함 최대 12척을 새로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한 팀을 꾸려 도전에 나섰고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즈와 최종 결선에서 맞붙었습니다. 검증된 품질과 빠른 납기가 우리나라의 강점이라면 독일은 캐나다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이자 북극해에 인접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정치적, 지역적 이해관계에서 밀리는 만큼 우리 정부도 수주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에게 대통령 친서를 직접 전달했고 국방장관, 산업장관, 재무장관까지 최고위 의사결정권자들을 빠짐없이 만났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잠수함 수주를 대가로 그에 준하는 현지 투자와 기술 이전 등 절충 교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와 독일 모두 자동차 강국인 만큼 이 분야 협력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데 현대차와 폭스바겐까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민관합동 총력전 속에 우리 정부는 현재 수주 가능성을 49%로 점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다음 달 최종 제안서를 받은 뒤 오는 6월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반려 로봇을 키우고 로봇에서 집안일을 시키는 것, 이제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내 대형마트가 3천만 원이 넘는 휴머노이드 로봇 판매를 시작했고 올해 초 큰 파장을 일으킨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도 실용화 실험에 도입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사람처럼 걷고 방향 전환을 하는 로봇. 손을 흔들고 악수를 청하더니 박수까지 칩니다. 이 대형마트 가전 전문 매장은 지난달부터 로봇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얼굴 인식 기반으로 감정 상호작용이 가능한 아동 돌봄용 로봇부터 저 너무너무 심심해요. 저랑 놀아요. 강아지처럼 움직이고 반응하는 반려 로봇, 치매 예방과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돌봄 로봇까지 14종을 살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이제 로봇가 들어온다는 게 느껴져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요. 최근 백화점 매장에도 고객의 관심을 끌기 위한 로봇이 배치되는 등 로봇은 그야말로 빠르게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말 몇 년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바둑 로봇이나 이런 반려 로봇들 고객들이 굉장히 신기해하시고 많이 체험하고 계신데 CES에서 공개되며 화제가 된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최근 새로운 영상을 공개하며 실제 생산 현장 적용 실험에 돌입했습니다. 아틀라스는 기계체조 선수처럼 옆돌기와 백덤블링을 끊임없이 해내며 연속 전신 제어 능력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줬습니다. 로봇 시장에 대한 산업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35년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를 380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다만 일자리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는 현대차 노조의 반발에서 볼 수 있듯 앞으로 로봇의 영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 기술 시연에 머물렀던 로봇이 이제는 이렇게 판매 그리고 사업 모델로 연결되는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로봇과 함께하는 일상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병역 자원이 줄고 감시 장비 성능이 발달하면서 군의 경계 작전 양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무인화 분업화로 작전 효율성을 높인 육군 해안경비부대를 나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릉 해안을 지키는 23 경비여단 청룡대대원들의 아침은 해 뜨기 전 정밀 정찰 작전으로 시작됩니다. 30년 전 잠수함을 타고 침투한 무장공비들을 맞닥뜨렸던 부대입니다. 설 명절에도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여된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작전 환경은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망원경 대신 드론을 띄우고 레이더와 첨단 카메라, 열 영상 장비로 24시간 촘촘하고 선명한 감시 체계를 갖췄습니다. 미래 군 구조 변화에 발맞춰 감시 전력은 대대에서
타격 전력은 해안 중대에서 통합 운영하여 작전 효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강릉항 앞바다에 수상한 물체가 식별된 상황을 가정한 훈련. 상황 발생. 강릉항 전방 3노티컬 마일 해상 미상물체 식별 상황. 전기동 타격대 출동 준비할 것. 해안선에 주둔한 기동 타격대는 지휘소에서 모든 감시 자산을 통제하는 부대장 명령에 따라 언제든 최단 시간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시 임무를 분업화하면서 기존 소초 병력은 적의 침투를 차단하고 경멸하는 타격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명절 연휴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짧은 영상통화로 달래봅니다. 역시 예전엔 볼 수 없었던 풍경입니다. I'm doing well here. My comrades and my seniors, my advisors are all treating me well. We're proud of you that you're honoring your Korean identity. 환경이 변하고 병역 자원이 줄면서 경계작전 부대는 군 구조 개편 논의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군은 오는 2040년까지 인공지능 기반 첨단 장비를 더해 기존 병력 중심 작전 체계를 유무인 복합 감시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오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 협상을 열기로 해 미국 항공모함 급파로 고조됐던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당분간 완화할 전망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달 전 이란과 협상이 결렬되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지지한 것으로 확인돼 협상 결렬 시 공격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에이브라임 링컨 항공모함에 이어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에 추가 파견하기로 하면서 불안해진 이란. 오는 17일 미국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 프로그램 협상을 열고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논의에 나섭니다. 미국에선 스티브 위트코프 대통령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이란에선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참석할 전망. 이란은 미국이 제재 해제 논의에 나선다면 핵 협상 타결을 위해 양보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내비치며 강경한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و اگر راه دیپلماسی رو انتخاب بکنند ما هم به همون مسیر خواهیم رفت. اگر با مردم ایران با زبان تکریم صحبت بکنند با زبان تکریم پاسخ خواهیم داد. 마지드 타흐트라반시 이란 외무부 차관은 협상 타결 의지에 대한 증거로 비축 중인 60% 농축 우라늄을 희석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60% 농축 우라늄은 몇 주면 순도를 90%까지 높일 수 있어 준무기급으로 평가되는데 국제사회는 이를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도로 보고 의심해왔습니다. 다만 미국이 요구한 우라늄 농축 중단 문제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선 협상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군사행동과 관련해 어떤 것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당분간 완화할 전망입니다. I'm not going to talk about attacks on Iran or anything of that nature because the president's made clear he prefers diplomacy and an outcome of negotiated settlement. Now, we're dealing with radical Shia clerics.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달 전 이란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협상 결렬 시 이란 공격 가능성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창설한 평화위원회 첫 회의가 오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첫 회의 주요 의제는 가자지구 재건 자금인데요. 미 당국은 각국의 자발적인 모금이라고 말하지만 또 한 번 기부를 압박하는 자리가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 현장에서 출범한 평화위원회. It's going to be a great plan, and that's where the border peace really started. And I think we can spread out to other things as we succeed with Gaza. 당초 구상과 달리 가자 문제 해결 기구를 넘어 트럼프판 유엔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60개국에 보낸 평화위원회 초청장에서 임기 제한 없이 위원국 지위를 유지하려면 최소 10억 달러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위인 제러드 쿠시너까지 나서 가자 재건에 함께하자며 기부를 호소했습니다. From the private sector, there'll be amazing investment opportunities. I know it's a little risky to be investing in a place like this, but we need you to come, take faith, invest in the people, try to be a part of it. 하지만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이번에도 국제기구 본연의 역할보다는 실리가 우선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secondary role of kind of replacing existing multilateral institutions might even be more of a priority than its primary function in Gaza for this administration, since Gaza doesn't really have any real strategic value. 19일 열리는 평화위원회 첫 회의에는 20여 개국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자 재건기금과 국제안정화군 파병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핵심은 역시 가자 재건 자금 규모. 미 당국자는 노골적인 기부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이사국들의 자발적인 모금 규모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례 없는 트럼프식 국제기구 등장에 중국은 물론 유럽 다수 국가도 부정적인 상황에서 또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을 향해 기부 압박을 펼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2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참여국들이 가자지구 안보와 평화를 유지할 국제안정화군 ISF와 현지 경찰에 수천 명의 인력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중국이 서남부 협곡에 세계에서 제일 높은 다리를 완공하면서 토목 굴기의 새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천문학적 부채의 그늘도 드리워져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 9월 말 개통 이후 처음 춘절을 맞이한 세계 최고 다리에 강정규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우주 궤도에서도 보인다는 지구의 균열. 중국 서남부 구이저우성 화장 대협곡 사이에 장장 2,890m 길이의 다리가 놓였습니다. 작년 9월 말 인류사적 토목공사의 마침표를 찍은 뒤 처음 맞는 올해 춘절 귀향길은 확 짧아졌습니다. 之前呢，我们开车从这里到对面大概需要1个半小时左右。建成之后呢，我们跨越这个峡谷只需要2分钟的时间。 상판까지 높이만 625m, 서울 롯데월드 타워보다 70m나 높습니다. 세계 최고 기록을 세운 상판 위로 다시 262m 높이 주탑 꼭대기엔 전망대도 차렸습니다. 다리 위에는 이렇게 유리바닥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아래로 까마득하게 내려다 보이는 강까지 에펠탑 2개를 쌓아 올린 높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찔함을 파는 놀이기구 가운데 번지점프 가격은 약 63만 원. 현지 서민들 한 달 월급입니다. 那个蹦极体验价格你知道吗？1000以内。 2,999。 2,999，这么贵？毕竟是世界第一高桥，价格的话肯定普遍偏高一点的，对不对？ 세계 최고란 자존심에 4,400억 원 넘는 건설비를 회수해야 한다는 계산이 깔린 가격표입니다. 运营项目是为了就是补贴这个还本付息，就是为了做一部分的贡献，然后大部分的其实还是相当于说那个六安高速整个收六安高速这个通行费。 험준한 산악 지형을 3만 개 넘는 다리로 연결한 구이저우. 세계 교각 박물관이란 타이틀을 얻는 대신 공개 부채만 400조 원 넘게 쌓였고 특수목적 법인을 통해 진 빚은 제대로 된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는 형편입니다. 구이저우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북유럽의 겨울하면 추위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에스토니아에서는 매년 이맘때 아주 특별한 마라톤이 열립니다. 운동복 대신 화려한 복장을 하고 사우나와 얼음 호수를 오가는 유럽 사우나 마라톤입니다. 한상호 기자입니다. 함성과 함께 수백 명이 눈 덮인 벌판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노란 미니언즈부터 꿀 달린 바이킹, 원숭이에 꿀벌까지 복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유럽 사우나 마라톤입니다.
4명이 한 팀이 돼 지도를 들고 지역 곳곳에 숨겨진 사우나를 찾아다니는 이색 경기입니다. 단순히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각 사우나에 들어가 최소 3분 이상을 견뎌야 다음 장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우나 안에서도 조용히 쉬지 않습니다. 현란한 조명과 라이브 음악, 뜨거운 열기 속에서 춤을 추며 축제를 즐깁니다. And it's always really fun to go here because we meet so many different people from different nations, and we all get together in a sauna, so it's amazing. 뜨겁게 달궈진 몸을 식히는 방법은 더 화끈합니다. 꽁꽁 얼어붙은 호수 얼음구멍에 주저없이 몸을 던집니다. 올해는 역대 최고 규모를 기록했고 미국으로 생중계될 만큼 국제적인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Definitely it's going more international. Today we had 20 different countries attending. It's over 800 participants, almost 900, and 193 teams taking part this year. 전통 사우나 문화를 알리고 긴 겨울의 지루함을 떨치기 위해 시작된 이 축제는 이제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대표 겨울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지난해 통신망 해킹 사고 등으로 정보 보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자동차도 달리는 컴퓨터처럼 진화하면서 사이버 보안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 차량이 해킹된 상황을 시연해봤습니다. 원격으로 차량을 조작하자 순식간에 주행 속도가 올라갑니다. 운전자 의지와 상관없이 좌우로 방향을 바꾸면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발달하고 외부 서버와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이처럼 해킹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와이파이,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서 악의적인 신호를 유입시켰을 때 차량이 얼마나 잘 보호하고 하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자동차 사이버 보안을 의무화했습니다. 모든 자동차 제작사는 설계부터 운행, 폐차까지 차량 전 과정의 보안을 관리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인증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사이버 보안 시험과 검증 방법을 담은 매뉴얼도 공동으로 개발해 중소제작사와 부품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이버 보안은 더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들은 인가되지 않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연결을 피하고 반드시 제작사가 공식적으로 배포한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자율주행 등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연결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차량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에 대한 대비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인공지능이 업무의 효율을 높여주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인간의 고유 영역까지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공지능을 더 잘 다루게 될수록 사용자의 심리적 불안은 오히려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인공이 AI의 치밀한 심리 분석에 휘말려 파멸해가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AI의 정교한 반응에 매료되지만 동시에 그 완벽함 앞에서 자신의 자율성이 무너지는 섬뜩한 경험을 합니다. 최근 현실 세계의 AI 사용자들도 이와 비슷한 심리적 궤적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U자형 불안 곡선입니다. 처음 AI를 접할 땐 기술적인 생경함 때문에 불안 수치가 높지만 사용법을 익히면 불안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효율은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AI에 완전히 의존하는 단계에 접어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불안 그래프가 다시 가파르게 치솟는 겁니다. AI가 나를 대체하고 있다는 공포이자 심리적 저항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단순 사무직보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지식 노동자들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내 업무 성과가 오로지 나의 능력인지 아니면 AI의 결과물인지 모호해지는 지점에서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선 역설적으로 AI와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AI를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는요, 윤리적이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AI와의 적당한 거리 두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AI와의 관계에서 의도적으로 비판적 질문을 던지는 심리적 주도권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인공지능 예보 모델 개방의 변화와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 사흘째이자 마지막입니다. 폭염과 폭우 같은 기후재난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곳 개발도상국인데요. 이렇게 재난에 취약한 지역에서는 어떤 의미가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온 마을이 순식간에 물에 잠기자 옥상 위로 올라간 시민들이 손을 흔들며 구조를 호소합니다. 골목은 강처럼 변했고 구조보트가 주민들을 실어 나릅니다. 폭우와 폭염 같은 극한 기상이 반복되지만 개발도상국의 대비 여건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자체 슈퍼컴퓨터는 물론 고성능 수치예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나라가 적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는 갈수록 극한으로 치닫는데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해외 예보 모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개방된 AI 예보 모델을 받아들이는 건 개도국의 선택지가 아닌 현실적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값비싼 장비와 대규모 인력 없이도 기상 예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도국은 사실은 R&D 예산을 다른 선진국만큼 쓰기가 어려운데 이런 모델들을 가져다가 이제 각 나라에 맞는 AI 예보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면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 AI 모델은 물론 GPU가 들어가긴 하지만 슈퍼컴퓨팅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은 컴퓨팅 파워로 이제 비슷한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걸 저희가 특히 최근 미국에서 기후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이 적어지는 추세라 AI 예보 모델 개방의 의미는 더욱 큽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도 AI 예보 모델 개방을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중요한 국제협력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In terms of the technical development, it is quite important to collaborate each other as a global community. I hope that we can create the global community to promote the technical development together. 기후위기의 충격은 늘 가장 준비되지 않은 곳에 먼저 닿습니다. 재난에 취약한 곳에서 AI 예보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립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양력설에 밀려 구정 또는 민속의 날로 불려오던 설날이 92년 만에 그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모처럼 미세먼지 걱정 없는 연휴가 되겠습니다. 다만 어제보다는 기온이 내려가서 좀 쌀쌀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1도, 낮에는 7도로 이맘때 날씨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은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 산간에는 오늘 10cm 이상, 강원 북부 동해안에도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동해안의 눈과 비는 밤에 그치겠지만 울산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눈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4도, 대구가 4.5도, 부산은 6.4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청주와 세종도 7도, 대전 8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설날인 내일은 맑고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